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이끌 성인 대표팀의 임시 감독이 됐습니다. 정식 감독은 오는 5월 초까지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BBQ가 미국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으로 뽑혔습니다. KFC, 윙스톱 등 쟁쟁한 미국 대표 치킨들을 제친 비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큰아들이 있지만 왜소한 체격이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전직 국정원 요원의 증언이 영국의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죠. 갈 길은 좀 멉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황선홍 감독이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둘 다 3달 가까이 함께 이끈다는 건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맡을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1순위로 꼽은 것은 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는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또 갖췄다는 점입니다. 네, 이른바 A 대표팀, 즉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일, 전에도 있었죠? 드물게는 있었죠. 이게 뭐 정상적인 선임이라고는 보기는 힘들고요. 과도기적인 행태로 나타났었죠. 허정무 감독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A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동시에 두 팀을 맡기도 했고요. 또 독일 월드컵 끝나고 난 직후에 핀 베어백 감독이 네. 2006년, 2007년 사이에 올림픽 대표팀과 월드컵 대표팀을 동시에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1년씩이네요. 그러니까 또 과도기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은 특히 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성과를 내니까 이 미래의 베트남 축구 꿈나무를 육성해다오라는 측면에서 6년 동안 올림픽 대표팀 베트남에서 동시에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메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감독은 실제로 가까이 2018년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약 한 3년 정도 예. 대표팀을 함께 지휘한 일이 있습니다. 자, 황선홍 임시 감독 당면 과제가 좀 많죠. 3월에 열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가 이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또 현재 우리는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3월 달에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4차전이 열리는 건데요. 그 2연전을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3월 21일 날 홈 경기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3월 26일 날 원정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방콕에 가겠네요. 그렇죠. 방콕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C조에 중국,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2승, 승점 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2차 예선을 다 치러서 여기서 조 1위, 2위를 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태국에 그렇게 밀리는 전력은 아니고 2경기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승부들이죠.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한 수가 아니라 2수 정도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 대표팀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갈등 물론 이제 화해로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좀 흔들리고 위험스럽고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 반드시 전력대로 승부가 나는 건 아니고요. 때문에 위험한 경기에 그리고 혼돈스러운 이 질서를 빨리 잡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황선홍 감독이 어려운,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는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 태국과의 2연전은 독이 든 성배, 이 대표팀 감독 자리가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잘했다는 말도 있고 예. 참 어처구니 없이 졌다는 말도 있는데 바로 축구란 게 그 피파 랭킹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때문에 이제 태국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황선홍 감독을 이 월드컵 대표팀의 그 임시 감독으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이 선수들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이 대부분 다 유럽파 선수들도 유럽에 진출하기 전에 황선홍 감독이 국내 K리그 무대에서 봐왔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23세 이하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23세 이하이기 때문에 뛸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길러왔기 때문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유리하다는 면이고요. 특히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그 사달이 일어났던 그 탁구 멤버들이 있죠. 네. 탁구장에 있었던 멤버들, 뭐 설영호, 정우영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 3명 전부 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황선홍 감독이 다 데리고서 금메달을 따냈던 멤버이기도 하죠. 그만큼 네. 잘 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앞서 발표를 했지만 황선홍 임시감독의 선임 경위를 밝혔습니다. 후보가 3명이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게 황선홍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2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2차 회의에서 이 정혜성 위원장이 정식 감독으로 가겠다는 것을 임시 감독으로 전환했다라는 뜻을 밝혔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3차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2차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 감독 후보군 3명을 이제 리스트업을 했고요. 네. 그중에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대부분 다 이 황선홍 감독 1순위에 동의를 해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얘기인데 축구협회에서는 뜻하지 않게 K리그 국내 감독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K리그 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울산 현대 팬들은 홍명보 감독 차출 반대 트럭 시위까지 벌였고요. 그랬다죠? 예, 때문에 K리그 감독을 제외하다 보니 후보군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박항서 감독 이름도 거론은 됐지만은 현재 선수들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현장 감각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네. 황선홍 감독이 우선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2위와 3위 감독은 뭐 예의상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정혜성 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한 거다. 2개를 다 이끌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황선홍 감독이 어제 축구협회를 통해서 대표팀 감독 겸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평론가님 저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대단하다고 특별한 결심을 했다라고 느끼는 대목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원포인트 릴리프 그러니까 이 3월 달에 2경기만을 뛰는 감독인데 이런 상황에 이런 감독은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커리어에 누가 될까 봐 잘해야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2경기니까. 이후에 더군다나 상대팀은 태국이기 때문에 골 많이 넣고 이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겨야 본전.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커리어에 비해서 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우려 때문에 피하는 것이 감독들의 대부분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이 얘기가 황선홍 감독이 결심을 하게 된 진짜 속마음이라고 보고요. 뭐 나름 보면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내가 우리 대표팀 구해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큰 키와 또 긴 다리로 황씨라서 또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이 황새입니다. 그 별명을 갖고 있는 황선홍 감독. 자, 그 유명한 2002년 월드컵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에서 또 명성을 쌓았습니다. 선수와 또 감독으로 이룩한 대표적인 황선홍의 성적들 요약해 주시죠. 일단 이 황선홍 감독 선수 시절에
우리나라 그 대형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어온 선수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등장했을 때 축구 전문가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1980년대 후반에서 이제 1990년대 뛰었던 선수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골게터들의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180이 넘어가는 선수가 나오면 어떤 수식어를 붙였냐면 대형 스트라이커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80 이상이면 대형이었습니다. 예, 그 A매치에서 쉬운 골 넣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 중에서는 A매치 통산 2번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범에 이어서. 예, 차범근 전 감독의 58골에 이어서 2번째고요. 황선홍 하면 모두들 기억하는 게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승을 올렸던 폴란드. 맞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도 저도 지켜봤는데 현장에 계셨군요. 예, 그 부산에서 열린 경기였었거든요. 이 황선홍 감독이 이 폴란드전에서 이 골을 넣었던 그 골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 골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에게 포르투갈전에서 골 넣고 달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안겼죠. 예,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데려가고 황선홍은 안 데려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네. 선수 은퇴 후에는 이제 부산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는데 포항 감독 시절에 이관왕, K리그 우승과 FA컵 우승하는 이관왕을 달성했고요. 그 2003년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서울과 대전에서 감독 생활을 이어갈 때 이때는 좀 성적 부진 때문에 좀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나기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항저우에서 금메달로. 명예 회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요한 것들만 짚어보면 이런 스타 감독입니다. 감독 황선홍의 장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앞서 최평론가도 말씀했지만 선수들을 잘 안다. 그리고 그립, 장악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악력이 뛰어난데 이 장악력이 이게 표출되는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꽉 잡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발적인 그 리더십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기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이름값이 좀 덜하더라도 실력을 보여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모두 뛰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전투에선 이겼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나오죠.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감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고 크게 보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시즌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고 대회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항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마는 크리스만 감독은 주전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김민재 선수도 계속 혹사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뭐. 근데 네. 지난해 항주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8강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 황선홍 감독이 우승을 내다보고 당시 그 주축 선수였던 이강인 선수, 설영우, 정우영, 엄원상 선수 등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멤버들을 4강전에서 다시 투입해가지고 네. 결승까지 올라가고 금메달을 가지고 왔죠. 그때 불안해하던 팬들도 있었어요. 왜 8강전에 전력 다 안 하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4강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선 실점했을 때 후반전에서 뒤집을 보강까지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황선홍 감독 최근에 축구 예능에도 나와서 뭐 여자팀 감독도 하고 했는데 선수 시절에는 악동으로 유명했던 이천수 선수 길들이고 벌벌 떨게 했다. 뭐 본인은 벌벌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선배로 알려졌었어요. 네, 이천수 씨가 자서전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일화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경기 중에 황선홍 선수가 공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패스해 뭐 그런 거죠? 패스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천수 선수가 자기 판단으로 패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황선홍 선수가 그런 건 좀 줘라고 하니까 네. 이천수 선수가 그런 걸 어떻게 줘요라고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들이받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선수가 당시에 화난 모습을 그래도 줘라고 하니까 결국 이천수 선수가 수긍하면서 드릴게요 이렇게 네. 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천수를 무릎 꿇린 몇 안 되는 선배. 네, 뭐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이천수 선수가 가장 어려워한 대표팀 선배가 황선홍 선수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천수 씨가 유튜브 채널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뭘 리춘수인가요? 리춘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황선홍 감독을 가장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천수 선수의
존경을 받을 정도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대표팀의 젊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잘 통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수 선수 프로그램들 예능도 좀 자주 보고 하는데 좀처럼 눈을 내리 안 까는 게 이천수인데 이천수가 눈을 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 앞에서는. 제 개인적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황선홍 감독은 3월에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 2경기를 위해 별도의 코치진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수 때 진공청소기란 별명을 지녔던 김남일 감독도 코치로 일단 거론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대표팀 코치는 별도로 선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지 됩니다. 감독이야 한 명이 이 중임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감독을 보좌하는 어시스턴트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치 선임은 감독의 그 일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자천타천으로 코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 팬들의 가장 많은 관심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코치 후보자 바로 김남일 코치거든요. 후배죠. 당연히 후배죠. 예. 김남일 코치는 선수 시절의 플레이는 미드필드였는데 상당히 좀 거친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 주목을 받냐 하면은 이 카리스마한 경질이 후유증을 많이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김남일 선수가 옛날 같았으면 빠따라도 치고 싶다. 그래서 빠따가 그러니까 이게 속어예요, 그죠? 예. 일종의 그 뭐 체벌이나 군기 잡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대표팀의 기강을 잡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부 축구 팬들이 호응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네. 이 카리스마 있고 군기 반장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호응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김남일 코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요리 잡지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최고의 패스트푸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1위가 한국 치킨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게 보는 유명한 그런 전문지라죠. 네, 테이스트 오브 홈이라고 하는 요리 잡지인데 집의 맛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잡지가 구독자가 190만 명에 달합니다. 오. 그리고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잡지고 네네. 미국이 소비자 정보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력한 매체의 이런 그 선정 같은 거, 이런 순위 같은 거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잡지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그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을 조사를 한 겁니다. KFC, 윙스탑. KFC, 무슨 뭐 TGI 프라이데이, 뭐 등등 파파이스 등등등 유명 브랜드와 더불어서 한국의 브랜드인 BBQ 치킨까지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여기 딱지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다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저기서 BBQ 치킨이 최고의 브랜드 치킨으로 뽑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KFC 그 TGIF 이런 거 안 붙이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홈, 가정의 맛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BBQ 치킨을 1위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뭡니까? 엄청난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 잡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BQ는 계속 먹고 싶은 최고의 치킨이다라고 하면서 BBQ의 이름을 체감할 수 있는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BBQ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퀄리티라고 번역했던군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입니다. 네. 최고 중에 최고. 그 이름을 체감할 수 있다. 진짜다.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하면서 가장 촉촉한 속살과 바삭한 튀김옷이 즐거운 맛을 제공했다. 겉바속촉이란 얘기예요, 속칭.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광고 카피 같은 느낌인데 이게 광고 카피가 아니라 그 잡지의 평가 문구인 겁니다. 네. 엄청난 격찬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닭날개 제품들 별도로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윙 제품이라고 하나요? 윙 제품들 별도로 조사했는데 이것도 10개 브랜드 중에서 BBQ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BBQ 자체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미국 잡지가 한번 조사했더니 윙도 1위, 전체 맛도 1위가 BBQ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력한 잡지가 조사했는데 전체 치킨 그리고 윙 부분 두 부분에서 모두 BBQ가 1위로 뽑힌 겁니다. 네, 자, 이 BBQ의 성공 비결로 꼽힌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안 딜리버리 시스템, 한국식 배달 시스템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치킨 하면 배달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치킨을 주로 매장에서 먹거나
직접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문화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BBQ가 미국에 이제 진출해서 한국식으로 배달 시스템을 다 만든 겁니다. 자, 미국 배달도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피자처럼 치킨도 집에서 시켜 드세요. 이런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다 만들고 그렇게 배달 시스템을 딱 만들었을 때 그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야, 어떻게 BBQ로서는 솔직히 좀 좋은 거네요. 뭐 좀 재난인데 뭐 좋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치킨 업체들이 부랴부랴 이제 배달 시스템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하. BBQ는 이미 완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고 또 치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도 이제 판매한다고 하는데 BBQ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치킨 덮밥, 김치 볶음밥, 떡볶이 이런 거를 이제 포장해서 가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영업을 하고 밤에는 또 한국식으로 치맥을 즐기는 일종의 펍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전역의 BBQ 매장들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분들에게 상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고 비영리 단체를 돕는 좋은 일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BBQ가 미국 현지화 전략을 가장 우수하게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선 또 기부 후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영리 단체 기부 센스에서 이 핵심적인 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뉴저지주의 그 자폐아동 단체하고 뉴저지주의 어린이 야구단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는 군, 경찰, 소방관 등에게는 상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보여주면 예. 다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러니 뭐 미국의 그 지역사회에서 BBQ가 호응받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뭐 뉴욕 경찰에서는 BBQ 회장인 윤원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고요. 그 미국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특히 그 셀럽이나 그 유명 인사들의 이 성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불문법적인 그 도덕적인 그 기부나 이런 자선행위가 거의 그 불문법처럼 의무화가 돼 있고요. 네네. 이런 면을 잘 좀 파고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군, 경찰, 소방관 등에게 좀 혜택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가장 앞줄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런 예. 것이 좀 그걸 보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최 평론가가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앞서 언급된 대로 한국 치킨의 이른바 겉바속촉은 서구인들의 입맛마저 사로잡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You can see how crispy it is. You can see the skin looks 네. good. Yeah, this 저 is 지금 your classic 반반. 키하고 맥스자 외국인들이 지금 Give the original 먹어보는 건데요. 영국입니다. 자, 이건 이런 치킨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지금 튀김 옷을 입혔고 이 퍽퍽한 드라이한 맛만 즐기던 사람들. 네. 네, 전부 다. 이게 무슨 맛이지? 영국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뭐 그저 웃음만 나오게 하는 그런 맛인가 봐요. Probably the best fried chicken. 전부 한국 치킨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국 남자에 나온 실제 영상입니다. Is good. That is good. In the middle, crispy on the outside. 네, 치킨의 원조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타이거 우즈부터 시작해서 이 치킨 스프까지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죠. 영국에서도 이런 인기. 그래서 유럽인들의 한국식 치킨 사랑이 이 겉바속촉 또 한국식 양념과 소스에 있다죠. 예,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그 닭고기를 먹을 때 주로 그 닭 가슴살 같은 퍽퍽살 위주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퍽퍽살을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기는 무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 와중에 치킨은 또 안에는 부드러운데 밖에는 또 바삭하게 튀긴 거예요. 겉바속촉을 외국인들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겉에는 한국식으로 겉에는 바삭, 속에는 촉촉.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완전히 맛의 신세계로 다가간 것이고 거기다가 양념도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디핑 소스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치킨 소스를 따로 주죠. 네, 따로 주면 이제 찍어 먹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념에 버무려서 주잖아요. 네. 양념도 다양하잖아요. 매콤한 양념, 달콤한 양념, 뭐 짭조름한 양념, 단짠 뭐 별거 다 있죠. 단짠 뭐 다양한 양념들을 버무려 주는데 이게 또 서양 사람들을 매료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는지 맥도날드에서도 2022년에 코리안 윙이라고 하는 메뉴를 출시했는데 한국 날개네요. 한국 닭 날개. 그것도 한국식으로 양념에 버무려서 주는 그런 메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라면에 이어서 한국 치킨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의 수출액 작년에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에서도 치맥을 즐기는 외국인들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점심 때 치킨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잠실야구장 비롯해서 이제 부산 사직야구장 같이 대도시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야구장에 외국인들이 이 야구 구경하는 게 이제 흔한 그 풍경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예를 들면은 그 롯데의 감독을 맡았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직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해가지고 히트를 친 적도 있었거든요. 세계 최대 노래방이라고 하죠. 예, 그랬는데 그 노래방에서 즐기는 응원 문화가 재밌어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야구도 즐기지만, 네. 근데 그 응원 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죠. 특히 치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분들은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주말에 야구장 가서 소리 지르면서 저 치맥 한번 마시면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즐기는데 요새 자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새 시즌을 좀 기다려보죠. 최동호 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으로 갑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의 오빠인 큰아들이 있지만 너무 왜소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전직 국정원 요원의 증언이 영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소개된 최모 씨가 영국 매체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죠? 뭐 구체적이고 이제 뭐 매력적이지 않아서 비공개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름도 공개가 됐어요. 이름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뭐 통통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김씨 가문의 일가의 어떤 특징인데 너무 마르고 창백하다. 자, 창백하고 말랐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페일이란 표현은 얼굴이 좀 하얗다는 거고 네. 말랐다는 거는 이제 빼빼하다 이런 네. 얘기인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저거를 아직 우리가 확신은 못하는 게 정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첩보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너무 창백하고 이래서 이제 왜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길을 끌지 않고 뭐 저런 모습을 내보내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피죽도 못 먹었냐? 피죽이 뭔가요? 돌피로 죽을 써서 먹었다는 걸 이렇게 못 먹는다는 걸 피죽을 먹는다고 북한 사람들이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죽도 못 먹어서 저렇게 빼빼 말랐냐, 저게 무슨 지도자냐 이럴까 봐 공개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전 국정원 직원의 증언입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우리 고 원장 고 특보께서도 마른 몸보다는 김정은이나 딸 주애 또는 부인 리설주처럼 통통하고 살집이 있는 모습이
선호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북한에서 무릇 간부란 퉁퉁한 사람이 체구가 좀 좋고 이런 사람이 간부입니다. 배 나와야 간부다? 배 나와야 간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영양 상태가 좋고 잘 먹으니까 간부들이 살이 찌고 아무래도 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니까 배가 쑥 들어가고 네.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좀 퉁퉁하고 좀 체격이 좀 크고 이러면 그냥 간부감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 마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 주석단을 봐도 뭐 김정은, 김주의, 리설주뿐만 아니라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집들이 있어요. 살집이 다 있습니다. 잘 먹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마른 몸 못지않게 이 장남의 외모가 북한을 창시한 김일성, 그러니까 김정은의 조부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도 있네요. 뭐 사실은 뭐 김정은도 초기에 나왔을 때 조금 그런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그러겠는데 백두혈통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채통도 있고 좀 퉁퉁하고 이런 모습들이 닮아야 저게 백두혈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너무 마르고 창백하고 닮지 않았으면 저건 다른 혈통인가 다른 피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김일성을 닮고 김일성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이 배가 나온 저런 모습을 닮아야 그게 백두혈통인가 보다. 그래야 백두혈통인가 보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김정은이 그래서인지 딸 주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며 띄우기에 몰두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과정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해봤습니다. 역사적인 중요철 양복의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번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영도력으로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드디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화빵이다, 붕어빵이다, 뭐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 같다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있다 하더라도 후계자는 결국에는 김주혁이 될 것이란 그런 관측이 북한에서 유력하다고 합니다. 특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둘로 갈립니다. 김주애가 확실하다. 아니다. 김주애가 아니고 이제 장남이 어느 때가 나타날 거다. 이런 그 두 개 견해로 갈라지는데 우리 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김정은이 4대 세습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런데 김주애가 후계자의 반열에 올라선 거는 맞지만 아직 후계자로 당국에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약간 여유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아들 혈통 따지는 게 북한인데 아들이 뭐 외소하니 뭐니 해도 맞다면 그 카드를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자녀 이야기도 나오니까 또 그 자녀가 너무 어리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후계자 반열에 나와서 계속 하다가 4대 세습을 강력히 시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김여정이가 그 아들 오빠한테 담배 재떨이 갖다 바치면서 베트남 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나 비춰주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 살집이 오른 또 장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렇게 다닐지도 모릅니다. 북한 사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소한 마른 몸집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과거 김정은도 어렸을 때나 스위스 유학 시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때 상당히 날씬한 편이었어요. 지금 보면 저게 맞나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좀 가늘가늘하고 사실 후계자로 지정이 됐을 때도 그냥 보통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장성택도 그렇고 김병희 비서도 그렇고 우선 살을 찌워서 네가 살을 찌워서 좀 닮아야 된다 몸집을. 그래서 살 찌우기를 해서 이른바 김일성의 아바타라고 처음에 나와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10여 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 일종의 살 찌우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워치를 만든 그 마이클 매든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네가 나중에 내 뒤를 이어받으려면 체중을 불려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북한의 그 늙은 그 빨치산 뭐 네. 1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체중이 자기보다 크고 네. 그러니까 많이 나가고 네. 키가 아주 크면 위압감을 느낀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뭐 그 말이 일종의 그 뭐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좀 왜소하고 가늘가늘하고 하면 우선 깔보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오던 간부들이 아, 저 사람이 후계자감이 맞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몸집을 키우고 배도 나오고 풍채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북한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찌우기를 하다가 네. 발목 이상이 오고 각종 성인병 증상이 나타나서 몇 년 전에는 뭐 위기설도 돌았잖아요. 그렇죠. 뭐 2020년 사망설도 돌았고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수면 장애, 위장 장애 온갖 병들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세에 145kg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뭐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네. 자, 김정은에게 리설주 소생이 아닌 자식들, 법적으로 혼외자라고 하죠. 그 자녀가 있다, 2명이다. 이런 증언이 영국 매체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4명이냐 3명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수용이라는 전직 국정원 그 요원은 김정은 자녀 모두 4명인데 2명은 리설주 소생, 2명은 다른 여자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국정원의 입장은 김정은 자녀는 장남, 주애, 막내까지 3명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김정은이 어떤 여성하고 어떤 자녀를 만들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저게 네. 북한에서 북중 국경에서 나오는 첩보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게 뭐 HC의 김정은과 HC의 사이에 난 아들이다. 그게 맏아들이다는 설부터 시작해서 뭐 HC라는 게 뭐 현송월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다른 여성이 난 또 다른 아들도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게 아직은 첩보 수준이고 국정원이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3명으로 보인다. 아들, 주애, 그리고 2017년이나 18년경에 태어난 아이.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확신을 못하는 게 이것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외국에서 물자를 들어갈 때 이제는 아들 거, 딸 거 같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 전에는 그걸 따로 들어가서 탐지된 적도 있잖아요. 탐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걸 탐지를 하니까 똑같은 나이대의 여자 옷, 남자 옷, 여자 장난감, 남자 장난감 같이 들어가서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 살짜리인지를 모르게 한다. 그렇죠. 네, 그야말로 뭐 페이크네요. 예, 페이크를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김영호 우리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아들 존재의 여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정확히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입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첩보들이 중첩돼서 들어오긴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확실한 증언과 사진에 의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세울 때요. 네. 김정은의 후계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 그 전략 전술 우리 또 외교 정책도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뭐 많은 우리 당국은 4대 세습은 확실히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의도는 4대 세습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김주애가 후계자처럼 보이는데 어떤 후계자가 계속해서 김주애로 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뭐 김정은과 비슷하거나 김일성과 비슷한 모습을 나오면 10년, 15년 후엔 다른 또 후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대남 정책,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간 예의주시를 할 그런 그 뉴스가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의 끝 주제로 가보죠. 한편 러시아에서는요. 파견돼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과 패싸움을 벌여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뭐 한국의 한 대북 매체가 보도한 건데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6명이 지나가다가
한 명이 북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는 거 보고 거기서 시비를 걸어서 네. 그걸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북한 근로자들이 나와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네. 5명이 더 나와서 북한 근로자 한 16명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6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일단 숫자로는 북한이 우세했네요. 숫자로는 우세했는데 그런데 북한 근로자 4명이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우즈벡 사람들이 또 덩치가 또 크니까. 그런데 아마 북한 사람들이 이걸 싸움을 크게 하는 경우에 북한에 강제로 소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북한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북한 근로자들이 우즈벡 근로자들하고 소요를 일어났고 이 소요가 문제화가 돼서 이제 결국은 러시아 사람 책임자가 있으니까 북한 측 러시아 책임자가 우즈벡 러시아 책임자한테 당신네 우리 근로자들 했는데 돈을 달라. 치료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4명이 두들겨 맞아 실신 상태가 됐고 병원에 갔으니까. 작업장의 공구까지 많이 부서졌었다. 그 피해 보상금을 내라. 네. 그러니까 80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1,150만 정도를 줬는데 작지 않은 돈이죠. 작지 않은 돈을 줬는데 이걸 또 근로자들한테 준 게 아니고 북한 근로자들한테 뭐 체제 체제 바치는 거랑 그다음에 회사 운영비를 쓰겠다 해서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피해가 났으니까 돈을 내라. 그래서 현장의 러시아인 총책임자가 피해 보상금을 우즈벡에 요구해서 받아냈답니다. 그 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우리 돈 1,000만 원 이상의 돈인데 그 돈을 받아서 줬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은 사람 북한 회사였다고요? 북한 회사가 받아서 국가에도 바치고 우리 회사 운영비로 쓰겠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한테는 하나도 돈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아프고 일 못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네. 평양에 보내고 그리고 회사 운영비 그러니까 일종의 착복이네요. 착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항의하거나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요새는 좀 분위기 다르다는데 안 되는 건가요? 뭐 사실 그 중국에서도 사태가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북한 근로자들이 가만있질 않는다. 좀 각성은 했죠. 좀 각성을 하고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든다. 이게 이전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발이 커지니까 네. 저게 보도도 된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해외 매체에다 호소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외 매체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가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으로 보면 네. 기밀 유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얼마 전에 그 임금 체불에 반발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파업도 했고 무력 농성을 벌였다는 보도를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자, 이게 수습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 당국의 장악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 지린선에서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파업을 일으킨 거는 월급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전쟁 자금으로 평양에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러면서 이제 관리자들을 넣고 관리자들을 구타하면서 결국은 큰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게 1월 11일 날 일어난 얘기인데 네. 4, 5일 때 뭐 심양 총영사가 가고 각지에 있던 보위원들 가고 얼리고 구슬리고 해서 1월 10월부터는 다시 일을 했는데 네.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해외에서 파업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아, 처음인가요? 처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즈벡 근로자들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이 돈 떼오거나 돈을 착복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니까 장악력이 이전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 당국이 지금 유엔 제재로 네. 공식적으로 외화벌이 뭐 마약 팔 수도 없고 네. 뭐 이런 게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매달 평양으로 붙이는 돈이 수백억 원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결국은 북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제일 큰 거는 가상화폐. 2위가 암호화폐. 예, 암호화폐고 2위가 그 근로자들 임금이라거든요. 근로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게 9만에서 10만 명인데 네. 이게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2,000명을 또 다 걷어들이지 못하는 게 2,000명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들여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을 얼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 우리 원장님이 계속 얼린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북한 용어인가 봐요. 얼린다는 건 구슬린다. 아, 구슬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냉동시키는 게 아니고 얼린다는 건 구슬린다. 구슬리고 얼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합니다. 뭐 계속 일을 시키면서 달랜다는 건데. 달래면서 돈을 조금씩 주면서 돈을 이제 다 줄 거다. 당이 책임지고 줄 거다. 그러면서 돈을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주면서 구슬리고 지금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돈줄 관리가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 여기저기 좀 구멍이 뚫린 상황이군요. 그리고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앞으로도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영환 특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핫한 소식과 함께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